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가톨릭 감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유상환 교수입니다. 이렇게 장비가 의료한 곳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근데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주로 심장 수술과 대동맥 수술 그리고 혈관 수술을 하는 수술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렇게 제가 그 2001년도에 전문의가 되고 나서 한 20 몇 년 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환자분들을 만나서 수술도 하고 시술도 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환자들은 개인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있고 질환도 다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20 몇 년이 지났지만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좋은 스승님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다행히도 20 몇 년 동안 한 분야만 계속 수술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능숙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젯밤에도 만난 환자들 또 만날 때마다 항상 새로운 느낌을 갖습니다. 특히 이제 대동맥 질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자분들 저도 치료하면서 환자분들도 만나고 가족분들도 만나고 하지만 물론 이걸 아주 전공하지 않은 그 일반 그 의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본인이 대동맥 질환을 진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대동맥 질환에 대해서 어떤 물음을 받았을 때는 되게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동맥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속수무책이라는 한자를 써놨는데 어떻게 보면 대동맥 질환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가족분들이랑 모든 분들이 인터넷에도 뒤져보고 뭘 해도 항상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이름 앞에 혈관 주치라는 이름을 써놨는데 아마도 제가 이렇게 쭉 생활을 해오면서 환자분들을 만나면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조금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오늘은 대동맥 질환 중에서 이런 혈관을 갖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이거 의뢰를 받고 이제 저도 유튜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존경하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저희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이미 이 비욘디 채널뿐만 아니라 여러 채널에서 이렇게 많은 그 유튜브를 갖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이미 이제 알려진 지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런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뤄야 되는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 환경이 많이 이제 혼란스럽죠.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의료 환경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최근에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더더욱이나 이 대동맥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공포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한 공포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 개념을 선입관을 가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해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심사평가원에서 국가에서 통계를 내는 건데 이게 보면 2018년도에 18,000명 정도가 대동맥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보면 2020년도에 거의 24,000명이니까 그리고 이게 추세를 보시면 점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확한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대동맥 질환이라는 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동맥 질환은 굉장히 범위가 높고 그리고 진단되는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대동맥 질환이라고만 하기에는 이걸 일괄적으로 통계를 내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정확한 통계인지 수치가 정확한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많고 또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만큼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위험성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동맥 질환이 많느냐? 그럼 대동맥 질환도 결론적으로는 그 혈관 질환이거든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동맥 질환에서 별다른 질환은 아니고 혈관 중에서 제일 큰 질환이 대동맥 질환인데 이 대동맥 질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냐? 결국 혈관 질환인 거죠. 혈관 질환이라는 게 저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만성 질환, 만성 고혈압이나 당뇨병, 그다음에 이상 지질 혈증 이런 어떤 흡연이라든가 음주, 그다음 비만 이런 어떤 그 만성 질환들이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혈관 질환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혈관 질환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결국 대동맥 질환도 증가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채팅창이 있네요. 채팅창이 있어서 아마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물어보시면 제가 어느 정도 좀 모이면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이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채팅방에 상담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뭐 다들 알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나라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예를 들어서 뭐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이 표에서 보신 것처럼 2040년쯤 되면은 뭐 80세 이상 뭐 저희 나라의 고령화 비율이 34% 거의 3분의 1 정도 35% 정도가 이제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70년도 되면은 거의 절반의 인구가 이제 고령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게 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러해서 만성 질환이 증가를 하게 되고 결국 만성 질환의 증가는 혈관 질환의 증가를 부르게 되고 혈관 질환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대동맥 질환의 증가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희 나라에서 한 1년에 한 5만 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돌연사 그러니까 급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급사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증상이 생기고 나서 1시간 이내에 사망하시는 걸 급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급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뭐 우리나라 사회가 유교적인 사회다 보니까 뭐 수술, 뭐 부검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주 루틴처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대동맥 질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대동맥 질환의 어떤 사망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사회적인 어떤 연령이라든가 인구 구성의 어떤 변화가 분명하게 대동맥 질환의 혈관 질환의 어떤 그 증가를 갖다가 피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별꽃 마루님이 대동맥 질환으로 쓰러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나요? 고혈압도 있고 가족력도 있는데 그런 발생 확률이 높은 건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맥 질환이 쓰러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느냐는 대동맥 질환이 어떤 부위에 생기느냐 이런 것들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동맥 박리증이 생기기도 하고 대동맥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혈관이 찢어지는 병인데 혈관이 찢어지면 환자들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질환에 따라서는 의식을 잊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등이나 가슴에 찢어지는 통증을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쓰러지기 전에 어떤 증상이 아니라 뭐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죠. 고혈압이 있고 가족력이 있으시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발생 확률이 그러지 않는 분들보다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진료가 필요하신 거죠. 영양제일님이 팔이 붓고 아프면 대동맥류로 의심해 봐야 할까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어보셨는데, 뭐 이거는 아주 특별한 증상은 아니실 것 같고요. 붓고 아프는 것은 사실은 이제 동맥의 질환보다는 정맥의 질환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붓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동맥을 한번 보시죠. 대동맥을 한번 보시면 대동맥은 우리 신체에서 그야말로 흉부, 그러니까 우리가 횡격막이라고 하는 그 가슴하고 복부를 나누는 큰 막을 사이에 두고 심장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흉부를 거쳐서 복부까지 쭉 내려와서 배꼽 바로 아래쪽에서 오른쪽 왼쪽에 혈관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갖다가 한 가운데를 갖다가 거의 관통하는 이런 혈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혈관들이 가지들이 나오면서 우리 몸의 이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혈관에다가 손끝 발끝 혈관에다가 피를 공급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조직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흉부 대동맥, 복부 대동맥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길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분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가장 큰 요새 그 현대 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의사들 전문의들이 너무 스페셜라이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세분화가 돼 있어 가지고 흉부 대동맥에서 그러면 심장하고 가까운 쪽은 심장이 하는 사람이 할 거냐, 아니면 흉부 대동맥에서 이쪽 부분 누가 어떤 의사가 이 부분을 잘할 것이냐, 또 복부 대동맥은 그러면은 복부 쪽이니까 그러면 일반외과 의사가 할 것이냐, 아니면 대동맥이니까 흉부외과 의사가 할 거냐, 아니면 혈관 의사가 할 거냐. 어쨌든 이런 통합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분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그런 통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맥 질환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사실은 생기기 전에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연구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 같은 것이 지금도 열심히 진행은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립되어 있는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비슷한 것 같고 대동맥 질환은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이 질환이 뭐가 생기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박리증 아니면 대동맥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리증이라는 것은 대동맥 뭐 잘 아시겠지만 대동맥 안에 벽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리증과 파열을 잘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대동맥이라는 것이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 벽에서 보면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제일 안쪽 벽을 내막이라고 그럽니다. 내막. 그래서 이 내막이 찢어지면서 피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혈관 사이에 이렇게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흘러가는 걸 박리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터져 가지고 혈관 밖으로 나오는 걸 보통 우리가 파열이라고 그러죠. 파열이라고 그러고 대동맥류라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동맥 자체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쉽게 말하면 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동맥 확장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환자들이 대동맥 박리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들이 대동맥류에서 시작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박리증을 하는 환자들의 한 7, 80%는 물론 대동맥류가 있었던 거고 대동맥류가 생겨서 박리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박리증이 한 30%는 유전적인 원인이라든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령대가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대동맥 동맥경화증이나 이렇게 퇴행성 질환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이건 만성 질환에서 생길 수는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유전적인 질환이라든가 어떤 다른 원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군의 박리증의 환자군의 연령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10대인 분도 있을 수 있고 30대, 80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박리증이 생기게 되면 그만큼 어떤 사망률도 높고 또 예를 들어서 그때 수술이나 시술을 했을 때 위험도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리증이 생기기 전에 대동맥류를 빨리 발견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마음대로 뭐 대동맥 질환이 생겼다 그래서 대동맥 질환을 갖다가 저희 마음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치료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도 어떤 컨센서스라고 하죠. 어떤 그 통합된 의견을 갖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럽에서 나오는 어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지침 같은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 학회에서 나오는 그 지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매년 한 2, 3년 간격으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작년에, 올해 나온 미국 유럽 학회 가이드라인이고요. 이거는 2022년도에 나온 미국 학회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마 미국 학회 가이드라인이 조만간에 또 다시 리바이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은 바뀌어요. 매번 나올 때마다 조금씩은 바뀌고 그리고 어떤 그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바뀌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가능하면 치료를 갖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치료는 뭐 아주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인조혈관을 이용해 가지고 이 병이 난 부위를 갈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동맥 치환술이라고 보통 수술하는 사람들, 저희 같은 수술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게 관여를 하게 되고요. 물론 부위가 이제 그래서 상행 대동맥이라 해서 심장에서 가까운 쪽 부위를 이렇게 갈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는 하행 대동맥이라 그래서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부위를 갖다 갈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이 하행 대동맥이라든가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 이렇게 스텐트를 넣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몸에 칼을 안 대고도 환자분이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물론 이제 시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는 거나 시술을 하는 거나 환자에 대한 어떤 위험도라든가 그다음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갈거나 아니면은 넣어주거나 이게 두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달려라 망고님인데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망고인데 똑같으시네요. 대동맥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양제 같은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대동맥 질환이라고 해서 대동맥 질환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은 그 혈관 질환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혈관 질환 방금 처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만성 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라든가 흡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잘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것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영양제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혈관에 좋을 건지. 근데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영양제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물을 갖다가 복용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약들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갖다가 영양제라든 어떤 다른 방법보다는 어떤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대동맥 질환의 발생 확률이 더 높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동맥 질환 발생이 당연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동맥 질환의 대부분의 원인은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증이다 이런 거고 이어서 더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다시 또 채팅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은 대동맥류를 발견을 했는데, 그럼 대동맥류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 대동맥류가 과연 그러면 언제, 그럼 어떤 부위에서 터질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박리증이 나타날 건지,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동맥류 단계에서 발견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박리증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동맥류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병 질환이나 똑같이 많겠지만 뭐 암도 마찬가지, 어느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발견, 조기 치료는 정말 너무나 금과 옥조와 같은 어떤 질환 치료나 예를 들어서 어떤 발견에서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동맥 박리증 환자를 만날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환자가 조금만 병원에 빨리 오셨고 관심을 가져서 대동맥류 단계에 발견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가끔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러는 거고 사실 대동맥류 단계에서 수술을 할 수만 있으면은 대동맥류 단계와 대동맥 박리증의 수술의 어떤 그 위험도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발표에 따라서 어떤 대동맥 박리증을 수술하는 센터에서는 뭐 위험률이 뭐 5% 미만이다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잘 들으셔서 알 수도 있는데 저희 나라 흉부외과 특히 이제 심장 혈관 수술을 하는 분야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이 돼 있고 대부분의 흉부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수술 능력이 좋은 걸로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서 대동맥 수술의 일반적인 대동맥 박리증 수술의 위험도는 거의 5% 미만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분이 있긴 하지만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것이 꼭 어느 한 부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죠. 아까도 보신 것처럼 상행 대동맥에 발견이 될 수도 있고 하행 대동맥이나 대동맥군 그리고 복부 대동맥도 발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한 그 사망률을 가지고 수술의 사망률을 가지고 한 질환을 갖다가 완전히 교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어떤 박리증이 생기는 어떤 범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자꾸 그 사망률이나 수술률이 다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이 수술의 위험도는 얼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대동맥 수술인 것 같습니다. 이승현님께서 대동맥 혈관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혈관염과도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동맥이 박리증이라든가 대동맥류가 생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염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대동맥 질환은 더 면밀하게 정기적으로 관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대동맥류인데 대동맥류라고 하는 것은 대동맥이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동맥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흉부 대동맥류, 복부 대동맥류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는데 대부분은 복부 대동맥류입니다. 그러니까 복부 대동맥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고 흉부 대동맥류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적긴 하지만 어쨌든 흉부 대동맥류는 좀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되거나 가는 합병증이 발생될 일이 높고 복부 대동맥류는 대신 비율은 높은데 그냥 옵저베이션을 하거나 그냥 진짜 관찰을 하거나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스텐트로 쉽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발생률 자체는 거의 한 복부 대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흉부 대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 아주 재밌는 거는 복부 대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한 환자들 중에서 한 30-40%는 관상동맥 질환, 우리가 말하는 협심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심근경색증을 일으키는 관상동맥 질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복부 대동맥류는 저희가 이제 지금 건강검진이나 이런 걸 하는 경우에 많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는 것은 결국 이 환자분이 혈관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쪽의 혈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암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가 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제동맥류가 얼마나 이게 어렵고 사실은 하냐 그러면 대동맥류를 그러면 어느 정도 커져야지 대동맥류냐라고 하느냐 이것이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가장 근본적인 어떤 디베이트 논란거리 중에 하나는 정상 대동맥이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보통 할 때 저희 가이드라인에 이런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3cm 이상에 넘어가는 대동맥은 분명히 정상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어떤 그 남녀의 구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80세 할머니 뭐 동맥경화증이 있으신 분의 가지고 있는 대동맥의 특성하고 대동맥류의 특성하고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대동맥류의 특성은 분명히 원인도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상향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과연 그러면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대동맥류를 갖다가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제 수술이나 시술을 갖다가 전제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대동맥류로 보고 그리고 어떤 연령에서 가냐 사실 이런 문제들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통상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상행 대동맥이 됐든 하행 대동맥이 됐든 복부 대동맥이 됐든 복부 대동맥이 됐든 어쨌든 3cm 이상이 되면 대동맥이 확장이 됐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동맥류가 있는데 그럼 대동맥류가 어느 정도 되면은 터질 것이냐? 그 대동맥류가 어느 정도에서 터지고 그러면 더 터지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저희 그 대동맥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과 옥조처럼 그 내려오는 그 그래프인데 이게 97년도에 에일대학교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그 검사, 환자들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조사를 했더니 6cm가 되면은 파열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파열 확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거의 모든 가이드라인이나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5.5cm가 되면은 상행 대동맥에 있는 대동맥류는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몇 년 동안 쭉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룹에서 작년에 이게 똑같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5.5cm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서 터지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준을 갖다 5cm로 낮춰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셨어요. 이런 것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이 몇 년 만에 이제 0.5cm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5.5cm하고 5cm가 될 때 0.5cm가 커지는 것은 환자마다 어떤 환자들은 되게 빨리 커지는 환자도 있고 어떤 환자는 되게 늦게 커지는 환자도 있기 때문에 5.5cm가 5cm니까 수술을 하고 5.5cm니까 수술을 하고 5cm니까 수술을 안 하는 환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게 적응증이 5cm로 바뀐다 그러면 그동안은 이제 관리만 하고 있던 환자가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발표가 될 때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환자한테 다른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난감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좀 더 빠른 시기 안에 뭔가 치료를 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들은 조금 바뀌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러면 5cm, 4.5cm 뭐 이렇게 됐으니까 불안하니까 환자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나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으니까 나 저 좀 수술 좀 해주세요. 저 빨리 좀 갈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가보험에 해당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80%를 갖다가 환자한테 지금은 거의 심장 환자들은 90% 이상, 95% 이상을 갖다가 국가보험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당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있고 이것은 국가에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대동맥에서 뭐 퓨지폼 애니리즘 그러니까 방주형 동맥류 같은 경우는 가슴 쪽은 5.5cm 이상, 복부는 5cm 이상 뭐 이런 것들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에 맞아야지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방적으로 그 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대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안해 하시는 거고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어떤 검진을 하다가 환자한테 그걸 발견이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난감할 때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 관통성 대동맥 궤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혈관에도 궤양이 생깁니다. 우리가 위궤양처럼 혈관이 패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대동맥 박리증하고 관련이 있고 이거의 굉장히 큰 경우에는 대동맥 박리증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험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의사 선생님들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알기 위해서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동맥 박리증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채팅창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승현 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어제 강의하신 의사 선생님은 심방세동에 의한 혈전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혈전도 대동맥류에 영향을 미치나요? 뭐 제가 알기로 혈전 자체가 대동맥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혈전이라는 것이 왜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 혈전이 날아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심방세동의 혈전이 날아가면 혈관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을 막게 되고 이 혈관을 막게 되면 머리에 간으로 혈관을 막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중풍,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로 가는 혈관을 막게 되면 다리가 썩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가 대동맥류를 갖다가 하는 건 아니지만 대동맥류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혈관을 막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어느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수영 님이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만이었는데 살 빼야 된다고 하시면서 혈관 막을 때, 예.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비만은 뭐 아까 표에서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다른 어떤 위험 요소들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비만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겠지만 비만은 질환입니다. 저는 흡연도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비만도 굉장히 질환이고 이 질환은 예를 들어서 어쨌든 심장 혈관뿐만 아니라 어떤 혈관 질환, 모든 쪽에 있는 혈관 질환의 어떤 위험 요소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비만하시면은 어쨌든 간에 살 빼야 되고 이것들이 혈관에 어떤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뭐 의사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좀 저희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 했는데 대동맥 직경의 모순이라는 게 영어로는 에오틱 사이즈 파라독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실 뭐 흉부외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동맥 박리증으로 와가지고 환자들이 왔을 때 이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역으로 이 환자들이 대동맥류가 있었을까? 그러면 찢어지기 전에 혈관의 사이즈가 얼마쯤 됐을까를 가지고 유추하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이것도 꼭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러 환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유추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게 어렵냐면 대동맥 박리증 환자들은 대동맥 박리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이 환자들이 대동맥류가 있었을 때 찍은 CT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T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이 대동맥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 수가 없고 결국에 대동맥 직경이 찢어졌을 때 얼마쯤 되느냐는 정말로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규모의 어떤 그 환자군들을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해보니까 실제로 60% 환자들이 4.5cm 이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동맥류가 6cm가 되면 터질 확률이 높고 좀 더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5.5cm가 되면 터질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5cm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직도 한국의 어떤 그 보험 규정은 흉부 대동맥 같은 경우는 5.5cm, 복부 대동맥 같은 경우는 5cm 정도가 돼야지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대동맥 박리증 환자를 치료를 해보니까 그 환자들이 유출했을 때 4.5cm보다 안 되는 환자들이 한 60%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그 60%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대동맥류라고 진단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찢어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추정일 수도 있고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보험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반영은 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도 대동맥 박리증 환자를 수술하러 들어가다 보면 이 환자는 왜 찢어졌지? 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대동맥 직경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경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술에 적응증을 삼는다거나 시술에 적응증을 삼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치료를 하시는 거나 아니면 그 진단을 받으시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수무책이라고 제가 처음에 써놓은 것처럼 이 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그걸 진단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대동맥류 단계에서 빨리 발견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동맥류 단계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 대동맥류가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진행을 해서 박리증이라든가 파열이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치료 시점을 갖다가 구하는 것이 어떻든 간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이건 저희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 위에 사진 CT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맨날 그 건강검진 가면은 폐암을 검진하기 위해서 찍는 CT입니다. CT고 여기서 이제 폐에서 뭐 뭐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 뭐 덩어리가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가 보고 보통 하죠. 이렇게 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안쪽에 보면 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하얗게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CT를 갖다 조금 변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폐 부분을 갖다가 좀 줄이고 이렇게 혈관 부분을 갖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상행 대동맥이고요. 여기는 하행 대동맥입니다. 이제 제가 꼭 그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환자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있는데 원래 이제 상행 대동맥이나 하행 대동맥은 같은 사이즈가 되는 거죠. 같은 사이즈가 되는데 분명하게 보시면 상행 대동맥과 하행 대동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분명히 대동맥류가 있는 거죠. 대동맥류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희끗희끗한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석회화라고 합니다. 석회화라고 하는데 요 주행이 우리가 아는 관상동맥입니다. 관상동맥. 관상동맥 안에가 환자분이 뭔가 석회화가 쫙 끼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대동맥궁이라고 해서 대동맥 상행 대동맥에서 머리로 가는 혈관이 나오는 부분인데 보시면 여기 보면 이 하얀 석회화가 쭉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증이 쭉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동맥류도 발생돼 있고 관상동맥도 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T를 하나 찍더라도 어떻게 보면 관심 있게 보면은 여러 가지 병들이라든가 어떤 암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후에 이 관상동맥 촬영을 하게 되었고 한상동맥상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그래도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여기다가 스텐트를 넣고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런 환자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뵀던 환자분인데 이게 그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다가 저희 응급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뭐가 배에 이렇게 검진을 하시는데 뭐가 이렇게 퉁퉁 튀는 거예요. 퉁퉁 튀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CT를 찍으신 거죠. CT를 찍었더니 이렇게 복부 대동맥입니다. 여기 양쪽에 이제 콩팥이 보이고 여기 우리 말하는 척추고요. 요 앞에 있는 대동맥이 어떻게 요 사이즈 이게 정맥인데 이 정맥하고 거의 비슷하는데 많이 늘어나 있죠. 이렇게 커져 있고 이걸 이제 조영제라는 걸 써가지고 조금 해봤더니 이미 이 조영제가 쌓여진 부분이가 피가 지나가는 부분은 하얗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네요. 뭐 그 주위 부분은 이미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혈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뭔가 이렇게 흘러가는 양상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어서 이 대동맥에서 갑자기 뭔가 충격을 받거나 뭔가 해가지고 피가 좀 새가지고 이렇게 굳어져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뭐 사이즈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할 만한 5cm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환자가 지금 당장 뭘 할 수는 없지만 시술을 할 수는 없지만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만큼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건강검진 같은 거 하실 때 무슨 뭐 CT도 찍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CT를 찍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CT를 이제 저희가 찍고자 하는 것만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검진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폐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겠다 그러면 폐만 보게 되는 거고 복부 쪽만 보겠다 하면 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만 보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 그러면 혈관 질환의 여러 가지 클루 그러니까 단서들을 많이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자분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 꼭 자기 본인이 이제 그 CT를 찍고 검진을 하시면 의사 선생님께 제 혈관은 괜찮은가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물어봐 주시고 그 물어봐 주시면 많은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로 좀 더 관심 있게 그 CT를 갖다가 이렇게 좀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혈관 질환들을 갖다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채팅방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나 복두봉님이 선생님 식습관이 중요할지요. 기름진 지방을 많이 먹으면 대동맥도 안 좋아요.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대동맥 질환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 그리고 기름진 식사, 지방이 많은 식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당뇨라든가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만성 질환이나 식습관 그리고 어떤 흡연이라든가 비만과 같은 어떤 이런 요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식습관 개선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대동맥이라고 써놨지만 대동맥이 아니라 혈관이라고 쓰셔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지방을 많이 먹으면 대동맥도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기름진 지방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관도 안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현님께서 신부전의 원인 설명할 때 당뇨 혈압이 제일 큰 위험 요소라고 하시던데 대동맥에도 영향을 많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당뇨, 혈압, 고지혈증, 스트레스, 담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5대 요인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 당뇨라든가 고혈압, 고지혈증, 스트레스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수가 없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완치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조절을 할 수 있는 병일 뿐이고 그것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담배, 흡연입니다. 흡연은 본인이 끊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흡연을 끊는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모든 것이 다 정상인처럼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혈압이 제일 큰 위험 요소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동맥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뇌동맥류 검사할 때 MRA 검사하는 거죠. 엔지오라고 해서 우리가 혈관 검사를 하는 거죠. 대동맥 검사도 예를 들어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요새는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영상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대동맥류 검사뿐만 아니라 혈관 전체 어떻게 보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혈관을 갖다 어떻게 보면 CT 한 번으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크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혈관 대동맥류도 발견이 되고 대동맥뿐만 아니라 머리 쪽에 있는 뇌동맥류도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CT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동맥류가 있는 환자를 갖다가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컴퓨터로 이 혈류 역동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혈류 역동학을 갖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맥류 환자들 어쨌든 피가 흘러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이기 때문에 이 피가 어떻게 보면은 대동맥 벽을 갖다 계속 자극을 하면서 거기에 자극을 주니까 대동맥 벽이 못 견디고 결국은 찢어지거나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동맥경화증이 첨부가 되면은 더더욱이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들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혈역동학적, 그러니까 대동맥류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환자가 과연 이런 것들하고 이런 혈류 방향들이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혈관의 어떤 그 악화를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고 저희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임상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어떤 비용 문제 그리고 어쨌든 보험 관계가 아직도 안 돼 있고 아직 정립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임상에서 널리 이렇게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노력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만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대동맥류 단계에서 그래서 대동맥 박리증으로 가는 단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또 미리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이제 더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이런 게 조기 발견 당연히 중요합니다. 자기 발견 자기 중요하고 조기 치료 그리고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당연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 임상에서는 이제 조기 발견을 대동맥류를 조기 발견해서 개인적으로 맞춤형으로 일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위험 요소가 있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또 예를 들어서 혈류라든가 어떤 혈관의 형태가 좀 잘못된 환자들, 또 혈관의 형태가 아주 어렵게 된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위험 요소들을 관리를 하고 여 환자의 예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서 100%다 저희가 어떤 환자들 100% 모든 환자들을 대동맥류 환자가 대동맥 박리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대동맥 박리증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적인 어떤 위험성을 갖다 좀 더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슬라이드인데 예를 들어서 이 보시면 이건 뇌졸중 우리가 말하는 중풍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근경색, 팔다리가 썩어가는 이런 팔다리 혈관의 어떤 그 폐색증 그리고 이제 대동맥 질환들. 사실 이런 질환들은 혈관 질환입니다. 혈관 질환이고 그 중풍을 앓으신 분들이나 심근경색을 앓으신 분들은 중풍이나 심근경색만 치료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만 보통 이제 꽂혀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속된 말로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머리에만 잔뜩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대동맥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동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다른 혈관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다른 혈관에 대한 검사를 말씀을 안 하시면 사실 이제 대동맥만 잔뜩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심근경색으로 자기가 스텐트를 넣었던 환자분들은 이제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에 환자들이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것은 심근경색 환자가 머리 쪽에 뇌경색이 생기기도 하고 대동맥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병을 그 하나의 어떤 혈관 질환을 앓았던 환자분들은 다른 쪽 혈관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혈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결론적으로는 혈관 주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저희가 중요하냐면 혈관 질환은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혈관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가 말하는 혈관입니다. 혈관. 그러니까 동맥이고 이 동맥들은 서로 연관이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 질환은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전신 질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을 알았으니까 심근경색이 이제 머리 그 가슴 쪽 혈관만 신경 쓴다, 관상동맥만 신경 쓴다. 이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고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너무 바쁘시죠. 너무 바쁘시니까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분야 본인이 가지고 잘 알고 있는 분야 외에는 사실 잘 신경을 쓸 수가 없고 환자분한테도 권유를 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 수가 있고 본인이 또 거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은 전신 질환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질환에 대한 어떤 혈관 질환을 알았을 때 그 나머지 혈관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신경도 분명히 쓰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요새 하도 그런 이야기, 응급실 뺑뺑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죠. 사실 흉부외과 의사, 이 대동맥 박리증에 수술을 해야 되는 흉부외과 의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흉부외과 의사라 하더라도 모든 흉부외과 의사가 대동맥 수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흉부외과 수술, 심장 수술, 대동맥 수술을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심폐기사라고 해서 굉장히 스페셜라이즈된 어떤 그 도움을 주는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수술을 도와주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마취를 잘해줄 수 있는 마취과 교수님도 계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 어떻게 보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을 만들고 그 팀들이 수술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심장 수술을 하는 흉부외과 의사도 1년 360을 저희들이 열심히 뛴다고 뛰어도 예를 들어서 수술하고 있는 동안에 대동맥 박리증 환자가 오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지방이나 서울, 경기를 다 떠나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랑 응급실 뺑뺑이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일단은 파악을 하시면 본인이 어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지 주변의 병원에 대해서 정말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동맥류라고 해서 진단을 받았다. 대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대동맥류 진단을 받은 것 자체만 예를 가지고 고민하시고 공포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달릴 필요가 없고 결국에는 내 주위에 나에 대해서 수술을 해줄 수 있고 내 혈관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의사 선생님이 누가 있을까를 갖다가 항상 찾으셔야 되죠. 찾으셔야 되고 그 개념이 결국은 혈관 주치라는 개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제 많은 혈관 환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오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요새는 이제 수술하는 의사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혈관을 갖다 정말로 내가 이 환자분의 혈관을 정말 책임지고 잘 돌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환자들 중에서 대동맥 수술을 하신 분들이 머리 쪽에 있었던 어떤 그 뇌 동맥류나 이런 것이 나중에 발견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환자분이 말씀을 하셔도 제가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환자분이 이것도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어가셔 버리면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검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매주 할 수는 없은 거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혈관은 전신질환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그리고 환자분 스스로가 어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인지 서로 토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혈관 주치를 꼭 주변에 있는 혈관 주치를 꼭 선택하시라고 또 선정을 하시고 관리를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오늘 제가 제일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 것 같고요. 혈관 주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한 분 정도의 혈관 주치는 꼭 가지고 계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해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몇 개 채팅방만 잠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야 대동맥 확장 여부를 알 수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동맥을 찍을 수 있는 CT가 있습니다. CT. 그래서 CT가 대부분의 병원들이 아마 CT를 찍을 때 대동맥 CT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 자체가 머리 쪽에 일부 머리 쪽 혈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CT 검사를 통합시면 대동맥 확장 여부를 갖다가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혈관 주치를 찾아가서 그러한 검사를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즈원입니다에서 분이 질문하신 내용은 어쩔 때 가슴에서 일시적으로 심장이 팍 멈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찌르는 듯한 고통이 들기도 해요. 이유가 의심 가는 게 있나요? 뭐 거의 점쟁이 수준인데요. 이게 사실은 심장이 팍 멈추는 느낌인데 이게 너무 다양하고 사실은 이분 환자분 말씀해 주시는 분의 어떤 질문자분의 연령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저 질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사실 저런 경우 많은 경우가 그냥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저한테 한 17살쯤 되는 학생이 찾아와서 자기 심근경색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듯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너무 이제 많은 정보들이 불확실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런 느낌이라든가 저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을 면담을 하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수축기 혈압은 125 이하인데 이완기 혈압이 91대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대동맥 관련해서 위험할 수 당연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혈관이 딱딱하다는 거죠.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동안 기저질환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혈관이 많이 딱딱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혈관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동맥뿐만 아니라 다른 혈관에 대한 어떤 검사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있으시군요. 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뇌, 심장, 대동맥의 혈관이 한 군데라도 이상이 생기면 다른 것도 검사해봐야 좋겠군요. 당연한. 오늘 제 강의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잘 들으시는 학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심장의 대동맥 그리고 발다리 혈관 이런 혈관에 한 군데라도 이상이 생기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쪽의 혈관들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검진도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혈관 주치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